발에 본격적으로 나선 정부가 미국에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해결료를 구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미 정부가 일단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30년대 초반 핵잠수함을 실전 도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해결료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 측과 상당 기간 협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중순 방미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통해 미국 측에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필요성과 계획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해결료를 미국에서 공급받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해결료의 공급과 사용은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인 만큼 유럽 국가들보다는 동맹인 미국에서 구매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의 핵비확산 원칙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요청을 일단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한 본보의 질의에 미국은 그 어떤 나라에도 핵잠수함 연료를 판매하거나 넘기지 않는다며 이는 미국이 갖고 있는 원칙으로 한국뿐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들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잠수함의 연료는 우리가 한국에 판매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설치하는데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는 데다 이를 운영, 관리할 전문 인력과 유지 보수 장비들이 따라붙어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 간 원자력 연료의 공급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은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핵잠수함은 이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이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핵연료 도입 추진 여부에 대해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인 2017년 4월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핵잠수함 도입을 언급했고 이후 현 정부의 핵심 전력 증강 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국방부는 8월 2021에서 2025 국방중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3,600에서 4,000톤급 잠수함 3척을 핵잠수함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사실상 공개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16년 만에 사형 집행을 추진한다고요? 네. 연방법무부가 16년 만에 사형 집행을 허가해달라고 2일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당초 살인범 4명에 대해 오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이었는데요. 이날 항소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노엘 프란시스코 법무차관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에게 이 문제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긴급 요청한 겁니다. 이 문제가 왜 대법원까지 간 겁니까? 소송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사형 집행을 제기하겠다고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발표했는데요. 범죄 희생자들의 유족을 위해 법을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치주의 확립을 명분으로 내세운 건데요. 하지만 사형 집행 과정의 갖가지 문제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면서 법원이 개입했고요. 결국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이 이 문제를 살피게 된 겁니다. 소송이 제기된 근거는 뭔가요? 해당 사형수 가운데 일부가 새로운 형집행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고통 없이 빠르게 숨을 끊는 펜토바르비탈이라는 약물 성분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에 대해 일부 사형수 측은 오심의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가 적절한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지난달 연방법원이 사형 집행 계획을 중단시켰습니다. 사형수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약물 사용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해소될 때까지는 사형 집행을 보류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 요지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런 판결을 수긍하지 않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당국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즉각 항소했는데요. 이날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2심에서도 사형 집행을 진행하면 안 된다고 한 건데요. 그러자 법무부가 대법원의 하급심 판단을 뒤집어달라고 한 겁니다. 법무부 측은 논란이 해소될 때까지 형집행을 보류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16년 동안 연방정부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겁니까? 네. 각주 사법당국이 사형을 집행한 적은 있었는데요.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지난 2003년 이후 없었습니다. 그동안 사형에 사용되는 약물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요. 일부 독극물이 사형수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사형 집행 방식이 잔인하고 이례적인 형벌을 금지한 수정헌법 8조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각 주에서는 어떤 실정입니까? 주마다 규정이 달랐어요. 사형제도를 아예 폐지한 곳도 있고 사형을 선고는 하지만 집행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서부 해안에 있는 워싱턴주에서는 지난해 사형을 없애고 기존 사형수들의 형벌을 종신형으로 전환했고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올해 초 케빈 뉴섬 주지사 임기 중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형을 유지하는 곳도 있는 거네요. 네, 현재 사형제도를 인정하는 주가 29개 남아있는데요. 지난해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모두 25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텍사스주가 지난 1977년 이래 모두 563명을 집행해서 가장 많았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에너지부의 새 장관이 인준받았군요. 네, 댄 브루예트 신임 에너지 장관이 2일 상원 인준 표결을 최종 통과했습니다. 찬성 70표, 반대 15표를 얻었는데요. 이른바 우크라이나 추문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릭 페리 전 장관의 뒤를 잇게 됩니다. 페리 전 장관은 이 문제로 대통령 탄핵 조사 소환 대상에 올랐는데요. 지난 10월 사임 의사를 밝히고 이달 1일자로 공식 직무를 마쳤습니다. 신임 장관 인준에 반대표가 꽤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브루예트 장관 인준에 협조할지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부 의원들은 브루예트 장관이 인준 청문회에서 페리 전 장관의 우크라이나 추문 연루에 관해 충실히 답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론 와이든 의원은 브루예트 장관의 답변 태도가 원천적인 의사진행 방해 수준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루예트 장관이 우크라이나 추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탄핵 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페리 전 장관이 우크라이나 추문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는지 아닌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의아하다는 입장입니다. 2년 넘도록 페리 전 장관 밑에서 부장관으로 일한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은 의도적인 사실 은폐라고 일부 의원들은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브루예트 장관이 페리 전 장관을 두둔한 걸로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브루예트 장관은 추문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페리 전 장관의 업무 능력을 지켜세웠는데요. 페리 장관의 지도력 아래 우리는 역사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더 안전해졌고 더 번영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릭 페리 전 장관이 우크라이나 추문에 어떤 식으로 연루된 건가요? 탄핵 조사의 단초가 된 이른바 내부 고발자의 문건에 페리 전 장관의 이름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라고 권고한 사람으로 등장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원조를 수단으로 우크라이나 당국을 압박해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일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는 추문의 핵심 인물 중 하나가 바로 페리 전 장관인 겁니다. 페리 전 장관은 대선 주자를 지낸 공화당 중진 정치인입니다. 내부 고발자 문건 외에 페리 전 장관이 추문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나요? 탄핵청문회에서 페리 전 장관에 대한 진술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페리 전 장관과 협력했다고 고든 손들랜드 유럽연합 주재 대사가 증언했는데요. 하원은 페리 전 장관을 상대로 탄핵조사 협조를 꾸준히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새로 에너지부를 맡은 브루예트 장관, 어떤 사람입니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부터 에너지부 부장관으로 일했습니다. 앞서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는 에너지부 차관보를 역임했는데요.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뀐 뒤로는 전 현직 군인들이 사용하는 금융기관인 USA와 포드자동차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한국군이 추진하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이 당초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됐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김영삼 정부 시절 본격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은 원자력 연구소 과학자들에게 핵추진 잠수함용 원자로를 건설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원자력연구소는 러시아 핵잠수함 도면을 입수해 잠수함 탑재용 원자로를 설계했고, 국방부는 국방과학연구소의 핵추진 잠수함의 무기체계 설계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추진한 부주역인 조영길 전 국방부 장관, 신재인 전 국가행정함연구소장의 증언을 통해 밝혀졌다. 조영길 전 장관은 합참전력기획부장 시절 이지스함 사업 등 우리 군 첨단 무기 전력 증강 계획의 틀을 짠 인물이다. 신재인 전 국가행정함연구소장은 한국 표준형 원자로를 설계했고, 1993년부터 1996년 2월까지 한국원자력연구소장을 지냈다. 이후 2005년 10월 국가행정함연구소장으로 부임해 2008년 6월 첨단 핵융합연구 장치인 KSTAAR을 건설하고 첫 플라스마를 발생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조영길 전 장관은 북한이 NPT를 탈퇴하면서 1차 북핵 위기가 발발하자 당시 합참전력기획부장으로서 군전력 증강 사업을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원자력연구소와 ADD와 협력, 3,000톤급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에 착수해 2008년 9척을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1994년 국방부는 480억 원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용 비밀 예산을 편성해 원자력연구소와 ADD에 전달했다면서 이에 맞춰 1300km 사거리의 잠수함 발사용 크루즈 미사일도 개발했다고 했다. 2006년 1월 26일 조선일보는 우리 군이 4000톤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2007년부터 건조에 착수해 2012년부터 2에서 3년 간격으로 척을 실전 배치한다고 보도했다. 국방부와 해군은 2003년 5월부터 핵잠수함 독자 건조를 검토해왔으며, 올해부터 2006년까지 개념 설계를 마친 후 2007년부터 건조에 돌입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보도 직후 원장환 당시 국방부 확득정책관은 기자들과 만나 핵잠수함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위배되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에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3,500톤급 잠수함을 핵추진으로 건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핵잠수함 건조 계획을 전면 부인했다. 당시 국방부는 핵잠수함 사업이 논란을 빚자 한국국방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과제를 맡겼고, 2003년 말 키더는 국방부에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고 한다. 그 연구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미국을 배제한 채 비밀리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주주식 회사를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월간조선 2004년 8월호는 한국군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 내막 보도를 통해 우리 군의 원잠 건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당시 월간조선이 보도한 내용은 2004년 6월 하순 국방부에서 열린 잠수함 실무 관계자 회의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개념 설계 허가가 떨어졌으며 핵추진 장치 개발 계획을 국방부 장관에게 별도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함께 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핵잠수함 3척의 개발 예산이 해군의 한국형 이지스함 사업, 차기 호위함 사업, 소해 탐색함 사업 등에 분산 은닉되어 있는